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영 지음, 사계절에서 펴낸 책입니다. 들어가며 원래는 내 이야기를 쓰려고 했다. 사소하고 싱거운 이야기라도 좋으니 내 생활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싶었다. 마음만으로 그칠까봐 블로그도 열고 매주 글을 쓰겠다고 주변에 선언도 했다. 어떤 글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루 중 어느 순간이나 요즘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좋아하는 음악이나 그림, 영화나 책에 대해 쓰려고 했다. 무엇이 되었든 나 자신을 위한 글을 쓰겠다고 생각했다. 나의 세계를 정비하려던 것이었다. 그런데 글을 쓰다 보니 자꾸 어린이 이야기가 나왔다. 깊은 무의식을 발견했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와 나눈 이야기나 어린이에 대해 생각한 것, 지나가다 본 어린이나 어린이에 대해 누군가와 주고받은 대화들이 제일 쓰고 싶은 이야기였다. 나는 조금 당황했다. 나는 어린이 책 편집자로, 그 다음엔 독서교실 선생님으로 20년 남짓 일해왔다. 꽤 가까운 자리에서 어린이와 지내고 있다는 뜻이고, 달리 말하면 어린이를 빼놓고는 나의 세계를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생활에 대해 쓰겠다면서 나는 왜 어린이에 대해서 글을 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건 나 스스로 어린이에 대해 말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양육자도 아니고 교육 이론이나 어린이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런 내가 어린이에 대해서 말하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까봐 늘 조심스러웠다. 양육 환경이나 교육 현실을 몰라서 딴소리를 하게 될지도 몰랐다. 그간 네가 애가 없어서 그래 같은 말을 많이 들어온 탓도 있었다. 한편으로 나는 그런 말에 그늘에 피해 있었다. 나는 어린이 전문가가 아니니까 슬쩍 빠져 있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결국 어린이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와 더 고민할 문제들을 어린이를 직접 기르고 가르치는 분들의 몫으로만 떠넘긴 셈이다. 어린이는 누군가의 자녀이고 학생이지만 각자가 우리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이기도 한다는 걸 잘 알면서 어린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회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어린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린이 이야기를 계속 해보기로 했다. 그건 내 생활의 내용이기도 했다. 허술할 테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꺼내게 하는 데는 그 편이 나을지도 몰랐다. 실제로 글을 쓰면서 많은 분들의 어린이 이야기를 들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은 물론이고 자녀, 조카, 학생, 이웃 어린이, 마트에서 본 어린이. 댓글에 적힌 사연을 읽을 때마다 글을 쓰기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어디서 만났겠는가? 나 자신을 위해 쓰겠다고 했는데 바라던 대로 된 셈이다. 글을 쓰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 시대가 시작되었다. 독서교실도 여러 달 쉬어야 했다. 나는 블로그에든 신문에든 매주 글을 쓰는 덕분에 염려와 우울을 달랠 수 있었다. 어떤 글은 쓰기 전부터 눈물이 쏟았고 어떤 글은 쓰다 말고 혼자 소리내어 웃기도 했다. 쓰면서 알게 된 한 가지는 어린이라는 세계는 우리를 환대한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어린 시절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서인지 어린이들의 진솔한 모습 때문인지 모르겠다. 어린이라는 세계가 늘 우리 가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확실한 건 어린이에 대해 생각할수록 우리 세계가 넓어진다는 것이다. 독서교실 어린이들은 내가 작가라는 사실을 무척 재미있어 한다. 책을 다 쓰는데 몇 시간이 걸렸느냐고 묻는 어린이도 있고 팔 아팠겠다고 걱정해 주는 어린이도 있다. 나중에 자기 딸이 책 읽을 때 가르쳐 줘야 한다며 내가 쓴 독서 교육서를 읽어보겠다는 어린이도 있다. 그 말에는 웃었는데 엄마 어렸을 때 독서교실 다녔다고 말해줄 거예요. 애는 눈물이 찔끔 났다. 전에 쓴 책들에는 어린이들의 바램대로 실제 이름을 쓰기도 했다. 나는 혹시 책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어린이들은 대체로 신나한다. 책에서 자기 이름이 나온 부분만을 보고 또 본다.
밖에서 놀다 말고 집에 들어와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로 자기 이름이 적힌 데를 찾아보고 다시 놀러 나가는 어린이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자기 이야기를 글로 옮겨도 좋다는 허락도 선선히 해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모두 가명을 쓰기로 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속 얘기가 많은데 혹시 어른이 되어서 보고 내키지 않아 하면 어떡하나 싶어서다. 누가 누구인지 서로 알아보기도 어렵게 했다. 대신에 꾸며 쓰지 않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어떤 이야기가 자기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곳곳에 우리만 알아볼 수 있는 단서도 심어두었다. 그래서 이번 책은 어린이들이 샅샅이 읽어볼지도 모른다. 아니면 자기 이름이 안 나오는 책이니 거들떠 보지 않고 놀러 나갈까? 어느 쪽이든 어린이들에게 이 말은 꼭 전하고 싶다. 어린 시절의 한 부분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아는 것이 저의 큰 영광입니다. 2020년 11월 김소영. 1부 곁에 있는 어린이.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현성이가 새 신발을 신고 왔다. 생긴 건 축구화 같아도 풋살화라고 했다. 내가 잘못 알아들을까봐 또박또박 풋살화, 풋살화예요. 축구화 아니고 라고 강조했다. 풋살화는 축구화랑 바닥이 다르고 그냥 운동화보다 발등 부분이 납작해서 공 차기가 좋다고 했다. 아버지랑 같이 인터넷 쇼핑몰을 둘러보며 골랐고 자기는 3학년 치고는 발이 작아서 치수를 정할 때 좀 고민했고 지난주에 주문했는데 어제야 도착했기 때문에 오늘 처음 신었으며 이걸 신었더니 잘 띄어지는 것 같았고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다고 했다. 이야기를 계속하려는 현성이를 간신히 말렸다. 그래, 우리 일단 신발을 벗고 들어갈까? 현성이는 아마도 이 말을 하려고 뜸을 들였던 것 같다. 이게요, 오늘 처음 신은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끈을 묶어주셨거든요. 이따가 제가 잘 못 묶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묶어줄까? 어젯밤에 연습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될지도 몰라요. 알겠어. 현성이가 해보고 잘 안 되면 선생님이 거들어줄게. 그럼 어떨까? 결국 그렇게 합의하고서야 교실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나는 독서교실 덕분에 어린이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많다. 그중 하나는 어린이는 신발을 신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이다. 몰랐다기보다는 새삼스러운 발견이었다. 생각해보면 신발 신는 일 자체가 복잡한 움직임이기도 하다. 왼쪽 오른쪽 신발을 정리하고 발을 꿰고 뒤축이 구겨지지 않게 하면서 뒤꿈치를 밀어 넣어야 한다. 어른도 때로는 허리를 굽히고 손을 써서 정리를 해야 된다. 게다가 어린이들은 신발이 자주 바뀐다. 자라기 때문이다. 스스로 의식하지는 못하겠지만 신발을 신을 때마다 발 크기가 다른 셈이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했더니 한 친구가 자기는 어렸을 때 신발의 왼쪽 오른쪽을 구별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며 울분을 토했다. 아니 왜 둘은 비슷하게 만드는 거야? 애초에 양쪽을 확실히 다르게 디자인하면 되잖아. 색깔만이라도 구분하든가. 미묘하게 다르니까 신발 신을 때마다 시험 당하는 것 같더라고. 어른들은 어떻게 한 번에 양쪽을 딱 찾는지 신기했어. 그래서 우리 엄마는 신발 바닥에 왼, 오 이렇게 써줬는데 그건 왠지 마음에 안 들더라고. 나는 신발끈 풀어지는 게 그렇게 싫었어. 찍찍이 신발보다 끈 있는 신발이 훨씬 예쁜데. 아니 어렸을 땐 왜 그렇게 끈이 잘 풀어졌을까? 애초에 잘 못 묶어서 그랬겠지. 리본 묶는 것도 처음엔 잘 안 되고. 그랬던 어린이들이 이렇게 다 컸다며 장하다고 함께 소리내어 웃었다. 마침 그날 현성이와 읽은 책은 시간이 흐르면이었다. 윤곽이 뚜렷한 그림과 간결한 글로 시간이 흐르면 일어나는 일들을 담아낸 그림책이었다. 시간이 흐르면 아이는 자라고 연필은 짧아져. 시간이 흐르면 빵은 딱딱해지고 과자는 눅눅해지지. 그리고 이어서 신발끈을 묶는 어린이 모습이 등장한다. 어려웠던 일이 쉬워지기도 해 라는 문장과 함께. 어쩐지 뭉클해져서 현성이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서 신발끈 묶는 일도 차차 쉬워질 거야.
그러자 현성이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것도 맞는데 지금도 묶을 수 있어요. 어른은 빨리 할 수 있고 어린이는 시간이 걸리는 것만 달라요. 거울을 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나는 얼굴이 빨개졌을 것이다. 지금도 할 수는 있는데 아까 현성이가 분명히 연습했다고 했는데 어린이는 나중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도 할 수 있다. 시간이 걸릴 뿐이다. 어느 쪽이 오른쪽 신발일까 골똘히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른이 되었다. 신발 뒤축이 구겨지지 않게 손가락으로 당기며 발을 넣었다가 손가락이 안 빠져서 끙끙대면서 어른이 되었다. 신기 편한 벨크로냐 예쁜 끈 운동화냐를 두고 고심하면서 어른이 되었다. 현성이 말 맞다나 그것도 맞지만 그때도 우리는 우리였다. 지금보다 시간이 걸렸을 뿐이다. 버스를 타고 내릴 때, 문을 열고 닫을 때, 붐비는 길을 걸을 때나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머뭇거릴 때 어린이에게 빨리 하라고 눈치를 주는 어른들을 종종 본다. 어른들이 보기에는 간단한 일이라 어린이가 시간을 지체하면 일부러 꿈을 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렸을 때 기다려주는 어른을 많이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건지도 모른다. 지금 어린이를 기다려주면 어린이들은 나중에 다른 어른이 될 것이다. 세상의 어떤 부분은 시간의 흐름만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나는 어린이에게 느긋한 어른이 되는 것이 넓게 보아 세상을 좋게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를 기다려주는 순간에는 작은 보람이나 기쁨도 있다. 이것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린이와 어른은 함께 자랄 수 있다. 수업이 끝난 뒤 현성이는 아버지한테 배운 방법을 떠올리며 신발끈을 묶었다. 발을 끝까지 넣은 다음에 여기를 당기고 묶은 다음에 이렇게 고리를 만들고 돌려서 아이고 풀렸다. 고리를 만들고 돌려서 잠깐만요. 현성이는 내 도움 없이 양쪽을 다 묶고 의기양양하게 독서 교실을 나섰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보니 그새 오른쪽 끈이 풀어져 있었다. 이거 한쪽만 선생님이 도와줄게. 엘리베이터 타야 되니까. 현성이도 이번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무 빨리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신경 쓰면서 매듭을 단단히 지었다. 이날 현성이가 어머니를 보자마자 한 말은 이랬다. 엄마, 이거 왼쪽 내가 묶은 거야. 독서교실에서 어린이를 만나면서 얻은 좋은 점이 많다. 그중 하나는 왼쪽 신발끈을 혼자 묶은 현성이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선생님은 공이 무서우세요? 아람이가 농구학원에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속으로 조금 놀랐다. 언젠가 나에게 체육 시간에 하는 피구가 너무 싫다면서 공에 맞는 게 무섭고 도망 다니는 것도 너무 떨린다며 불만을 늘어놓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때 나도 필요 이상으로 흥분해서 대체 왜 피구를 하는지, 피구가 과연 어린이가 공 운동을 좋아하게 하는데 효과적인지, 운동이 되긴 되는지, 혹시 친구들 사이에 원망과 불신의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닌지, 지금의 내가 이렇게 공 튀기는 소리가 나면 멀리 돌아가는 어른이 된 것도 어쩌면 피구 때문 아닌지 조금 긴 의견으로 동의했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농구공은 더 큰데 맞으면 더 아플 텐데 걱정하는 마음 한편으로 은근히 서운한 마음도 들었다. 나는 과거를 캐묻는 것처럼 보일까봐 조심하면서 울었다. 그런데 공이 무섭지 않아? 그러자 아람이는 12년 인생에 그런 질문은 처음 들어본다는 얼굴로 되물었다. 무섭다고요? 공이요? 선생님은 공이 무서우세요? 아니, 지금 꼭 그렇다기보다 옛날에는 무서워했지. 근데 선생님 기억으로는 너도 피구할 때 공이 무섭다고 했던 것 같아서. 진짜 자기 이야기인가 싶어하는 얼굴로 잠깐 생각하던 아람이는 이렇게 답했다. 아, 피구요? 그거는 공을 피하는 거니까 농구랑은 다르죠. 그리고 저 피구할 때 공 잘 피했는데요. 공이 무섭다거나 무섭지 않다는 말은 묘하게 피해가는 대답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언제는요, 피구할 때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남았거든요. 그때 한 20번쯤 피했을걸요.
애들이 막 저만 남았으니까 저희 팀 애들은 응원하고 다른 팀 애들은 화난 것처럼 던졌는데 제가 받았거든요. 아니, 받으려고 마음먹은 게 아니라 공이 와서 안 맞으려고, 그냥 안 맞으려고 딱 했는데 딱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공을 막 돌려가지고 어딨지 하다가 뒤에서 공이 날아와서요. 여기 오른쪽 뒤꿈치에 맞았어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려는데 그때 딱 맞아서 확실히 기억해요. 아람이는 정말 20번 넘게 공을 피했을까? 확인할 길은 없지만 확인할 필요도 없다. 일단 아람이에게는 그게 뒤꿈치에 새겨진 진실일 테니까. 재미있는 것은 많은 어린이들이 피구에 대해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끝까지 살아남아 팀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어린이는 만난 적이 없지만 팀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날아오는 공을 연속으로 몇 번이나 피한 경험은 자주 듣는다. 누구 얘기든 이런 모험담은 언제나 흥미진진하다. 자기가 주인공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어린이의 더없이 진지한 태도 때문이다. 그 압도적인 기세 때문에 허풍이 섞여 있는 게 거의 확실한데도 도저히 의문을 제기할 수가 없다. 어린이의 부풀리기에는 무시할 수도 웃을 수도 없는 매력이 있다. 어린이는 허세를 부리면서도 자신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 하윤이는 11월 어느 날 합기도복을 입고 독서교실에 왔다. 추울 테니 코코아를 주겠다고 하니까 하윤이는 웃는 얼굴로 저는 하나도 안 추워요. 시원한 거 주세요. 하고 여유를 부렸다. 그래 놓고는 내가 이제 가을도 끝나가고 하고 무슨 말을 하려니까 얼른 가로채서 지금 겨울이에요. 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추웠던 모양이다. 뜯어지지 않은 과자 봉지를 흔들어대며 이거 너무 안 잘라져요. 하고 화를 내는 어린이들 중 그 누구도 내가 가위로 잘라준다고 할 때 순순히 내놓지 않는다. 할 수 있다고 끝끝내 씨름을 한다. 유자청이 든 유리병 뚜껑이 열리지 않아서 내가 끙끙대면 너도 나도 나서서 자기들이 열겠다고 한다. 옛날에 엄마가 딸기잼 못 열 때도 제가 해줬어요. 같은 전적도 꼭 자랑한다. 새로 배운 어려운 말을 꼭 써보고 싶어하는 것도 전형적인 허세 중 하나다. 9살 다은이는 할머니 생신잔치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성수신찬이었어요 라고 해서 나를 당황하게 했다. 진수성찬이라고 하고 싶었겠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의 삐삐 롱스타킹 시리즈에 푹 빠져있을 때 삐삐가 말얄 광이라고 하기도 했다. 다은이에게는 말괄량이 삐삐가 미치광이 같은 느낌이었을까? 어려운 말쓰기 좋아하는 건 예지도 마찬가지다. 예지가 피규어를 사느라 용돈을 탈진했어요 라고 했을 때는 말투가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바로잡아 주지 못했다. 다만 그 말이 어딘가 강렬했던 탓에 자꾸 생각났을 뿐이다. 하긴 다 써버렸다는 점에서는 탕진이나 탈진이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행히 예지가 강아지를 두고 또 색다른 표현을 썼을 때는 나설 수 있었다. 친구 동생이 자꾸 자기네 강아지를 만져서 싫다는 이야기를 하는 중이었다. 아니 제 동생이 만져도 싫을망정 친구 동생이 만지는 건 더 싫죠. 이 야릇하게 틀린 표현을 어떻게 고쳐줘야 할지 고민이 되었지만 나는 탈진의 실패를 떠올리며 도전하기로 했다. 예지야, 그럴 때는 내 동생이 만질 망정 친구 동생이 만지는 건 싫다고 하는 거야. 예지 동생이 만지는 게 낫고 친구 동생이 만지는 건 싫다는 뜻이야. 그러자 예지 눈이 동그래졌다. 네? 저는 동생이 만지는 것도 싫은데요? 그럼 망정이라고 쓰기 어려운데 내 동생이 만지는 것도 싫지만 친구 동생이 만지는 건 더 싫다고 해야 돼. 예지는 마지못해서 그래요? 하고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그러나 어딘가 아쉬운 얼굴로 혹은 내 말을 의심하는 얼굴로 어물쩍 넘어갔다. 호언장담으로 허세를 부리는 어린이도 있다. 미래를 가정하는 순간 확신도 한다. 8살 때 하윤이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다면 지구 절반만큼 땅을 사서 농사도 짓고 개도 한 5마리 기르고 고양이도 한 7마리 기를 거예요 라고 했다. 그러다 영화 해리포터 시리즈 덕분에 영국에 관심이 생긴 이로 영국으로 유학을 가는 꿈을 품게 되었다. 그러자 하윤이에게 큰 걱정이 2개나 생겼다.
하나는 제가 옥스퍼드에 갈지, 선생님, 옥스퍼드 아세요? 옥스퍼드에 갈지, 캠브리지에 갈지 아직 못 정한 거예요. 또 하나는 나중에 저 다니는 대학교에 엄마, 아빠, 형아가 놀러 오면요. 저는 한국말을 잊어버리고 영어로만 말할 수도 있어서 그게 걱정이에요. 선생님 만날 때도 제가 영어로만 말할지도 몰라요. 그때를 대비해서 나도 지금부터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겠고 엄마, 아빠, 형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안심시키면서 나는 온 힘을 다해 웃음을 참았다. 웃는 것이 신뢰가 될 만큼 하윤이가 진지했기 때문이다. 하윤이는 지금 거의 옥스포드 교정 한가운데 있었다. 어린이의 허세는 진지하고 낙관적이다. 그래서 멋있다. 결정적으로 그 허세 때문에 하윤이가 옥스퍼드에 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바다 건너까지 유학을 가겠는가? 어린이의 부풀리기는 하나의 선언이다. 여기까지 잘하겠다고 하는 선언. 아람이와의 대화 뒤에 나는 농구공을 하나 샀다. 나도 한때는 피구 경기에서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이므로 전적은 누구 못지않게 화려하다는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더는 공을 피해 다니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한편으로는 어른으로서 그냥 공을 하나 사는 사치도 누려보고 싶었다. 토요일 저녁 쇼핑몰에서 공이 든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이미 내 마음은 선수가 되었다.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때 배구공을 가진 이래 처음으로 가져보는 공이었다. 일요일 아침에 남편과 공 주고받기를 하기로 했는데 늦잠 자는 그를 기다릴 수 없었다. 혼자 공을 들고 나가서 놀이터 한 구석에서 튀겨보았다. 생각보다 팔에 힘을 많이 주어야 공이 튀어올랐다. 텅텅 소리가 기분이 좋았다. 놀이터에 농구 골대가 없는 것이 아쉬웠다. 그런데도 공놀이는 너무너무 재미있었다. 나중에 이 얘기를 했더니 아람이가 우리 동네 운동장 중 어디에 가야 농구 골대가 있는지 알려주었다. 발에 힘도 줘야 하고 다리를 살짝 구부리고 자세도 잘 잡아야 한다고 충고해 주었다. 나도 그간 어린이에게 배운 바가 있으니 허세를 부리며 말했다. 고마워. 아무튼 나도 이제 아람이처럼 농구인이야. 그러자 아람이는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3일차 농구인이시죠. 이날 아람이와 헤어질 때 나는 장난스럽게 경례를 붙였다. 농구 선배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도 아람이는 웃지 않고 내 경례로 받았다. 나는 아람이의 뒷모습이 충분히 멀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 3일차 농구인이라는 말을 되뇌고는 혼자 소리내어 웃었다. 도무지 나는 어린이를 당해낼 수가 없다. 착한 어린이. 차 마시는 시간에 하윤이가 말했다. 제가 어제 친구랑 놀이터에 놀다가요. 친구네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셨거든요. 5,000원을 주고 한국유통에 가서 뭐 사오라고 해서요. 가는데 갑자기 친구가 근데 이 돈은 처음에 누가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갑자기 딱 생각이 나서 친구한테 말했어요. 내가 내일 독서교실 가거든. 우리 선생님은 책을 많이 읽어서 아마 알 거야. 그리고 만약에 몰라도 선생님이 책 보고 공부해서 가르쳐 줄 거야. 이렇게요. 그래, 그동안 내가 노력한 게 있었지.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다. 바로 어른도 책을 읽는다는 거. 어른도 모르는 게 있으면 공부한다는 것. 그게 통했구나. 얼마나 확신이 있었으면 친구한테 장담까지 했을까. 그래, 어른도 책을 읽는다. 책 읽는 사람은 멋있다. 그게 나다. 나도 모르는 사이 비논리적 자화자찬 회로가 돌아갔고 논리적 결과로 코가 조금 올라갔다. 그래, 그렇다면 선생님이 설명해 주지. 9살이 이해하도록 최선을 다해. 또 내가 지적으로 보이도록 최선을 다해. 인류의 수렵 채집 시절과 농경 시절에 대해 보고했다. 그리고 잉여 생산물과 물물 교환을 설명할 차례였다. 그렇게 농사를 짓다 보니까 드디어 필요한 것보다 많이 생산하게 된 거야. 우리 마을에서 다 먹고도 남을 만큼 많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윤이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나눠줘요. 그 밖에 다른 답이 있을 리 없다고 확신하는 얼굴이었다.
이런 하윤이에게 경제 논리를 설명하려니 나는 갑자기 속이 시커먼 어른이 된 것 같았다. 좀 전까지는 되게 멋있는 어른이었는데 어린이는 왜 이렇게 착할까? 그런데 나는 하윤이에게 착하다는 말 대신 그것도 좋은 생각이네 하고 답했다. 어린이에게 착하다는 말을 쓰기가 늘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어린이에게 착하다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에 세상이 거칠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착하다는 말이 약하다는 말처럼 들릴 때가 많아서이기도 하다. 더 큰 이유는 어린이들이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 두려워서다. 착하다는 게 대체 뭘까? 사전에는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하다고 설명되어 있지만 실제로도 그런 뜻으로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보다는 어른들의 말과 뜻을 거스르지 않는 어린이에게 착하다고 할 때가 더 많은 것 같다. 그러니 어린이에게 착하다고 하는 건 너무 위계적인 표현 아닐까? 나와 달리 어린이들은 착하다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쓴다. 주로 친구를 설명할 때 그런다. 그럴 때 나는 꼭 그 친구의 어떤 점을 보면 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하고 물어본다. 대답은 대체로 이렇다. 누가 뭘 빌려달라고 하면 잘 빌려줘요. 다른 애들이랑 안 싸워요. 하기 싫은 일도 잘해요. 이따금 얌전해요 라고 답하는 어린이도 있다. 재미있는 것은 스스로를 착하다고 하는 어린이는 드물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 역시 친구한테 준비물을 잘 빌려주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고 종종 솔선수범하면서도 그렇다. 겸손해서일까? 그보다는 착하다는 말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차마 손을 대지 못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말은 남에게 들어야 의미 있다는 것을 어린이도 알기 때문이다. 착한 어린이라는 말에는 남의 평가가 들어가게 마련이다. 이때 남은 주로 어른들이다. 부모님, 선생님, 산타 할아버지 같은. 착하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다.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어른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어린이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잘 알려진 것처럼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는 어린이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시작될 때가 많다. 잃어버린 강아지 찾는 걸 도와달라거나 짐 옮기는 걸 도와달라는 식으로 어린이의 착한 마음을 이용해서 어린이를 유인하는 범죄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에 불이 붙는 것 같다. 슬프고 두려운 일이지만 가정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부모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착한 어린이가 되려고 애쓰다 멍드는 어린이가 어딘가에 늘 있다. 그렇다고 어린이에게 착한 마음을 버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하윤이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그럴 때 나눠주면 안 되는 거야 할 수는 없다. 친구를 돕는 어린이에게 너 진짜로 이거 원해서 하는 거야? 진짜로 진심이야? 하고 캐물을 수도 없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나는 어린이의 착한 마음이 걱정스러웠다. 예지와 수업하기 전까지는. 예지와 사람 백과사전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이었다. 미리 내준 숙제는 이 책의 그림을 모두 읽어오는 것이었다. 사람 백과사전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몸의 변화와 그것의 영향 또는 영향 없음을 알려주는 지식 그림책이다. 장애가 있는 어린이가 보조기구를 이용하여 운동 경기를 즐기는 그림처럼 다양한 체형과 신체 상태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점이 좋다. 그래서 예지에게 모든 그림을 꼼꼼하게 손으로 짚어가며 읽어오라고 했는데 예지가 숙제를 잘해왔다. 이 책에 있는 사람들이요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모습이요. 그래 맞았어. 작가가 왜 그런 그림을 그렸을지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서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 그런 걸 주제라고 하는 거야. 주제를 찾아보자. 서로 몸이 달라도 무시하지 말자? 그것도 좋은 말이야. 그런데 보통은 무엇을 하지 말자보다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게 남을 설득할 때 더 좋은 말이야. 예지가 관심 있는 환경운동으로 생각해보면 종이컵을 쓰지 말자보다 개인 컵을 가지고 다니자가 더 효과적인 것처럼. 그러면서 칠판에 서로 몸이 달라도 땡땡땡 하자라고 썼다.
내심 존중하자라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예지의 답을 기다렸는데 선뜻 답을 하지 못했다. 예지야, 그럴 때 무시의 반대말을 떠올려 보면 좋아. 아, 알았다. 유일한 답이라는 듯 예지는 이렇게 썼다. 서로 몸이 달라도 같이 놀자. 그 순간 나는 예지에게 150번째로 반했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졌지만 존중이라는 단어를 가르치겠다는 일념으로 다시 기회를 줬다. 예지는 이번에는 이렇게 썼다. 서로 몸이 달라도 반겨주자. 151번째 반한 상태로 나는 두 번째 옆에 각각 하트를 그리고 조그맣게 존중하자라는 말도 적었다. 이날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정리하는데 차마 칠판을 지울 수가 없어서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나눠줘요는 곱고 바른 말이고 같이 놀자, 반겨주자는 상냥한 마음씨다. 사전 뜻 그대로다. 어린이는 착하다. 착한 마음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어른인 내가 할 일은 착한 어린이가 마음 놓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나쁜 어른을 응징하는 착한 어른이 되겠다. 머리에 불이 붙고 속이 시커매질지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상한 일이다. 책은 내가 어린이보다 많이 읽었을 텐데 어떻게 된 게 매번 어린이한테 배운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